1986년 4월 소련 키예프 북쪽 체르노빌에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경 30km가 출입 통제구역이 되고 16만 제곱킬로미터가 방사성 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 체르노빌 포럼은 원전 사고 이후 암 희생자를 4천여 명으로, 2006년 유럽 과학자들이 발표한 토치 보고서는 사고 이후 암 희생자를 3만에서 6만 명으로 각각 추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21억 5천만 유로, 약 3조 원을 투입해 만든 콘크리트 석관으로 폐원전들을 봉인한 뒤 그 위에 15억 유로, 약 2조 원을 들여 만든 108m 높이의 금속돔으로 이중 봉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막연하게 봉인해 놓았던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신기술이 등장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존 방식에 비해 제험 효과가 2배 뛰어나면서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양희만 박사는 방사성으로 오염된 표면에 액체 분사 방법으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기반의 표면 제험 코팅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의 제험 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험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 직접 벗겨내거나 표면 자체를 깎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면적에 신속한 작업이 어렵고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표면 제험 코팅제를 액체 형태로 뿌려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으며 굳은 코팅제를 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방사성 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발표되자 우크라이나는 드디어 체르노빌 원전을 친환경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일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국영 체르노빌 원전관리기관인 가조와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이 포함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기술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 우니안도 지난 2일 가조 기관 공식 페이스북 발표를 인용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가조 간 MOU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신은 가조가 한국기술진을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과 하이드로겔 기반의 표면 제험 코팅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은 원전 해체 뒤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요구되는 필수 기술로 원전 콘크리트를 고온의 열과 물리력을 가해 골재와 시멘트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사성 물질 제험 신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전 오염시설의 표면에 남은 세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특수용액은 거품을 만들고 빨리 응고시킴으로써 세슘 흡착을 쉽게 하고 사용된 세슘 흡착제는 여과나 자석으로 선별 분리해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 처리할 수 있어 2차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카라슈니크 가조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기술을 체르노빌 원전의 해체와 이후 환경 친화의 보호공간 전환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조도 페이스북 발표에서 한국 신기술을 이용한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고 소중한 자원을 경제적 선순환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신기술 개발 원동력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희만 박사는 두 개의 신기술 외에도 광범위한 여러 기술들이 체르노빌 원전 해체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액체나 물로 쉽게 다루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현장 활용성을 높인 만큼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급해진 건 일본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대책도 없이 후쿠시마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도쿄올림픽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물론 한국, 호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방사능 수치를 은폐하기에 바빴던 일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내용이 살짝 묻혀버린 감이 있지만 내년 3월이면 후쿠시마 인근 제이빌리지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와 IOC는 대회를 간소화하더라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 총회 일반 토론 비디오 연설을 통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안심, 안전한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 24, 25일 열린 IOC 조정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협력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고 역사적인 대회가 된다라며 개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조직위는 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성화봉송 일정의 단축을 검토했지만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축구시설인 게이빌리지에서 출발한 성화는 121일 동안 47개 도도부연을 약 1만 명의 주자가 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나무나 토양, 숲은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재팬이 지난 3월 공개한 방사능 수치에 따르면 게이빌리지 일대에서 다수의 핫스팟이 발견됐는데 방사선량이 사고 전에 무려 17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사고 전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백그라운드치가 0.04 마이크로시버트였는데 성화봉송 출발 지점의 지표면의 방사선량이 71 마이크로시버트로 나온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큰 비에 의해 숲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진흙이 붙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지 인근 핫스팟의 경우 지면에서 10cm 높이는 32 마이크로시버트, 50cm 높이는 7 마이크로시버트, 1m 높이에서는 1.7 마이크로시버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표준 기준치를 20배 높여놓고 실시한 자체 검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발빠르게 한국으로 달려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태풍과 폭우로 일본 토양 전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급한 대로라도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 우선으로 한국의 하이드로겔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위비 예산을 2배로 높일 것이 아니라 방사능 제염에 관해 우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이 방사능 문제를 제기하면 또 트집 잡으려 한다는 일본 국민들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일본이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솔루션까지 제공했으니 아직 처리하지 못한 방사능 폐기물과 토양 등에 이 하이드로겔을 적용해 친환경적 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시은TV였습니다.